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거래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계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회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사실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의 거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실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 어떤 그 회계와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시험엔 비록 안 나오지만 회계를 시스템을 돌리는 원리를 이해하신다면은 되게 쉽게 회계처리라든가 기타 회계에 대한 재반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업의 거래를 정리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그 거래 정의에 대해서 거래 정의. 제가 지난 강의 때 이야기 드렸죠. 기업의 거래를 정리한 절차를 회계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래가 무엇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그죠? 자, 거래라는 거는 이제 한문이잖아요, 한문. 그대로 뜻을 얘기를 해보면은 갈 것자에다가 올레자입니다. 갈 것자에다가 올레자.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과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 하면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보는 거래라 하면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 같으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는데, 전산회계 1급이면은 조금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는 전산회계 2급을 좀 듣고 오셨을 거라고 약간 전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생략되는 게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설명 다 나옵니다. 예. 참고로 세무 2급이나 1급 가면은 이런 얘기 없어요. 예. 거기서부터는 그냥 바로 실전으로 가는 거니까 뭐 제가 뭐 떠명해 주거나 그런 건 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까지는 제가 천천히 얘기를 드릴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기업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래하고 이제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래하고 약간 다른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라고 보지 않는 게 뭐가 있냐? 계약, 주문, 담보, 채용. 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 네 가지 특징은 그냥 뭔가 말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회사에 돈이 오고 가거나 뭐가 정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 거래인 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도난, 횡령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손실 보거나 도난 당한 거는 거래로 안 보죠. 이건 어떤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거래예요. 왜?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영향이 오면은 회계상 거래, 그게 아니라면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시험에 가끔 나와. 전산회계 2급 같으면 되게 자주 나오고요. 전산회계 1급 같으면 가끔 나요, 가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틀, 복식부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일단 회계 시스템을 복식부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식이라는 거는 두 개라요, 두 개. 또는 두 명. 만약에 그 운동 경기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은 단식 경기 하면은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식부기는 어때? 복식 그 경기는 어때요? 복식 경기는 두 명이 아니고 두 명. 그죠? 그래서 복식하면은, 두 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 할 때도
뭐 복식 경기, 단식 경기 하면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해되듯이 복식하면은 이게 개수로 치면은 두 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복식은 두 개래요, 두 개. 따라서 하나의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입하는 방식을 복식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때 뒤에 나오지만은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서 기재를 한다는 거죠. 예. 자, 차변, 대변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이거의 정의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붕괴할 때 너무 쉽습니다. 예.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차변, 대변의 개념을 쓰는 거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그냥 어떤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 사실 회계책에 웬만해서 또 없죠,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회계에 대한 역사책도 좀 많이 본 편이라 제가 책 저술할 때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북이는요,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베니스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인가 보면은 베니스의 상인인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탈리아의 베니스라는 도시가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상업이라 하면 무역, 수출입 거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수출입을 더 뛰어넘는 금융에 대한 것도 있겠죠. 금융. 그죠?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제 사고 파는 어떤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일반 어떤 메인 매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의 어떤 거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밖에 상인들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제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의 명세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식부기가 발생한 이유는 채권 채무 정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모든 거래가 다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가 있고 또 기타 등등등이 얽혀 있으면은 단순한 방식으로는 그 거래를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식북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요 이탈리아 상업도시 베니스에서 이제 많은 상인들이 썼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 복식북이는요,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에 나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산술 기암의 비례 총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종류의 책 같아요? 그죠? 이게 수학책이라고, 수학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수학을 못해서 회계를 못한다. 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회계 내용이 그 수학책의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그러면 이제 회계랑 수학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학 못해서 나 회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회계에 나오는 거는요, 사칙연산이거든요. 수학에 나오는 것처럼 복잡한 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못해도 회계는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수사이기도 하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 그랬던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카톨릭이 보통 국교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상인들이 이 상업을 할 때 이걸 종교하고 결부를 시켰다고요. 종교. 예. 그러니까 옛날 중세 기독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이제 수학자이면서 종교인이니까 이제 수학책 쓰고 어쩌고 하다가 뒤에 좀 약간 책의 양이 부족했나 봐. 그러니까 저수를 완벽히 못 끝냈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수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 좀 더 추가하면 안 될까? 이게 고민하다가 이때 이제 자기 살던 동네에 이제 상업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그 상인들이 다 어떤 종교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뭐 신용거래를 하고 하더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회계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내용을 좀 집어넣으면은 종교적인 색깔도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요걸 넣으면 좋겠네 하고 자기 책에다가 이제 회계 내용을 넣은 거야. 예. 그래서 회계는요, 물론 여기는 회계 시간이니까 뭐 종교적인 얘기를 꺼내기는 좀 애매한 감은 있는데, 회계는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분명히 특히 중세 기독교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시대 때 뭐 초상화라든가 뭐 기타 기록들 보면은 회계하고 어떤 그 기독교하고 연관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약간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두세요. 예. 그 종교적인 부분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기록이 맞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거짓을 행하지 않는 믿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루카 파치올리가 쓴 저서에 보면은요,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상업을 행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저는 루카 파치올리 저서 직접 봤거든요. 이거 본 사람 얼마 없어, 생각보다. 예. 저는 이 사람의 저서 직접 읽었어요. 아, 물론 제가 이탈리아어는 못하지만은 번역된 거 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회계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거래를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종교적인 측면의 부분들도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회계를 소개한 사람이 종교인이자 종교인, 그죠? 약간 생뚱맞죠? 상인이 소개할 것 같은데 아니야, 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이게 회계가 갑자기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다? 저도 옛날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어떤 책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예. 어쨌든, 회계라는 것이 되게 예전부터 내려왔다. 예. 그럼 서양에 복식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양에는 없었을까? 그럼 뭐, 아시아권은 상업을 전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상업은요, 서양보다 동양권이 훨씬 더 빨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개성상이에요, 개성.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송도상인이라고, 송도상인.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강력한 상인 집단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송도상인이고요. 두 번째는 수원상인이야. 송도상인은 좀 아는 사람들 많은데요. 수원상인은 아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름잡던 그 상인 두 집단이 있었는데, 송도상인, 수원상인 기사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송도상인이고 남쪽으로는 수원상인이었던 것 같아. 송도는 개성인데 개성은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상인이 사계송도 치부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거래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서양의 복식부기, 루카 파치올리가 소개했던 이 시절보다 200년이 앞서. 그렇다면은 회계 원류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뭐 K-팝, 뭐 K-뷰티 이런 걸 떠나서 뭐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 같아요? K-어카운팅. 전 이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회계는 거의 필수라고 하죠. 필수.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회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반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 있는데 회계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쪽 동네 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한 중급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고급 수준의 회계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또 저를 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그쪽 강의를 또 하니까. 예. 일단은 뭐 초보적인 것부터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계의 역사라는 게 이렇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쓰였던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학습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 정의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은 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래. 잠깐 마우스로 할게요. 거래라는 거는요, 갈 것자에다 올레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일단 거래라는 거는 상대방과 뭔가를 주고받는 걸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라는 거는요,
이제 뭔가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업하고 연관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이 뭔가를 상대방한테 줍니다. 그죠? 기업이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줍니다. 그죠? 그럼 상대방은 그 대가로 기업이 준 것과 동일한 뭔가를 줘야 돼요. 이제 거래라는 거는 뭔가 같은 것끼리 교환을 얘기하는 거죠. 교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A를 주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B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래 본질은 가치가 같은 걸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같으면은 여기서 오케이인데 만약에 내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 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120원짜리 줬어. 그죠? 예. 그럼 내가 이익 20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래 내역을 준 거와 받은 걸로 나눠 가지고서 이제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 복식부기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 준 거, 요거를 나눠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갈 것자, 준 거잖아요. 올레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받은 거하고 준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하는 방식이 복식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쉽죠? 네. 그리고 제가 차변, 대변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차변은요, 받을 걸 얘기해, 받을 거.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차변, 대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차변을 영어로 하면 데터란데, 데터. 데터라는 거는요, 채무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채무자야?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줄 게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내가 뭔가 받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줄 게 있으니까 내가 받을 게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면은 차변에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반대로 대변은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대변을 영어로 크레디터라고 하는데 크레디터는 채권자한테 채권자. 누가 채권자냐면은 상대방이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네, 상대방이 채권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변에 뭘 쓰면은 상대방이 받을 게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시스템은 차변, 대변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은 주고받은 걸 이렇게 두 개 나눠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차변에는 뭘 기재한다? 받을 것. 이걸 기재하는 거고요. 대변에는 뭘 기재해요? 줄 것 기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거랑 줄 거의 가치는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 이거죠. 이게 더 많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고 이게 80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대변에다가 20을 더 적으면은 금액이 딱 맞겠죠. 그죠? 반대로 받을 게 70이고 줄 게 100이다 이거야. 그러면 차변 쪽에다 30을 적어서 금액을 딱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남은 잉여 있죠. 아니면 요 부족분. 요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수익 비용 같은 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회계 처리의 어떤 기본 원칙이 있죠. 차변 대변이란 무엇이고 복식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일단 그 뒤에 사례를 봐야 되는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다음 강의 때 그 복식북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면서 좀 맛배기를 좀 보면은 이 차변 대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